아이고, 이사장님 왜 이러십니까? 선생님 정말 살아계셨네요. 이사장님, 대체 왜 이러십니까? 대한민국 최고 병원의 이사장이 70대 청소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살아계셨군요. 선생님, 우리 아버지가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병원 복도를 닦던 그 아버지가요? 30년 전 우리가 선생님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수십 명의 의사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철수 선생님,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평생 청소부라고 생각했던 우리 아버지, 그분의 진짜 정체를, 아버지는 대한민국 최고의 신경외과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라도 건강하게 계셔서 다행입니다. 저희는 선생님께서 돌아가신 줄 알았습니다. 김 교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죽지 않았네. 보다시피 아버지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그때 뒤에 서 있던 다른 두 의사도 앞으로 나왔습니다. 선생님, 저 이준혁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준혁이, 자네도 많이 늙었구나. 선생님께서 사라지신 후 저희는 정말 이준혁 교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았습니다. 세 번째 의사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박상원입니다. 제 아들이 지금 의대 3학년입니다. 선생님 이야기를 늘 해주었습니다. 그래, 다들 잘 지냈구나.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서 이 모든 광경을 멍하니 지켜봤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병원 이사장이 무릎을 꿇고 유명 교수들이 눈물을 흘리며 찾아오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 아버지라고요? 70대 노인네 청소부인 우리 아버지가요? 선생님 실례지만 김 교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고 계십니까? 선생님께서 청소를 먹고 살아야지. 아버지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실력이면 언제든지 복직하실 수 있었을 텐데요. 복직? 아버지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네들, 내가 왜 떠났는지 알면서 그런 말을 하나? 선생님, 됐네. 과거 이야기는 하지 말자고. 아버지가 손을 저었습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또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박철수 선생님 계십니까? 누구시죠? 제가 대신 물었습니다. 저는 한국의료법학회 이사 강민수라고 합니다. 최병훈 이사장님께 연락을 받고 왔습니다. 강민수는 명함을 꺼내 저에게 건넸습니다. 한국의료법학회 이사 강민수, 변호사 자격증 번호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는데요? 박철수 선생님의 의사 면허 복원건으로 왔습니다. 네, 의사 면허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의사 면허? 우리 아버지가 의사였다고요? 네, 1992년에 자진 반납하신 의사 면허 말입니다. 최병훈 이사장님께서 복원 절차를 진행하고 싶다고 하셔서 잠깐만요. 저는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우리 아버지가 의사였다고요? 강민수 변호사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모르셨습니까? 뭐요? 박철수 선생님께서 예전에 서울대학병원 신경외과 과장이셨다는 것을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신경외과 과장? 서울대학병원? 우리 아버지가요? 그게 무슨... 저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김 교수가 나섰습니다.
아드님께서는 모르셨나 보군요. 박철수 선생님은 1980년대 대한민국 최고의 신경외과 의사셨습니다. 최고라니요? 문자 그대로입니다. 당시 아시아 전체를 통틀어 손에 꼽히는 실력이셨죠. 이준혁 교수가 거들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집도하신 수술은 성공률이 98%였습니다. 다른 의사들은 포기한 환자들도 선생님 손에서는 살아났죠. 박상원 교수도 덧붙였습니다. 저도 선생님 밑에서 5년간 수련받았습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겁니다. 저는 그들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거짓말 같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병원 복도를 닦던 그 아버지가요? 준서야. 아버지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나가서 좀 쉬고 오렴. 커피라도 마시고. 아버지, 가거라. 이 사람들이랑 할 이야기가 있어.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나오는데 복도에서 민서가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오빠, 동생 민서였습니다. 26살 대학 막 졸업하고 취업 준비 중이죠. 아버지는 괜찮으셔? 응, 괜찮으셔. 다행이다. 진짜 놀랐잖아. 민서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근데 오빠, 여기 VIP 병동 아니야? 왜 아버지가 여기 계셔? 그게 저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민서야, 너 아버지가 뭐 하셨는지 알아? 응? 청소하시잖아. 아니, 그 전에 젊었을 때 글쎄 엄마한테 들은 거로는 회사 다니셨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랬습니다. 어머니는 우리에게 그렇게만 말씀하셨죠. 아버지는 옛날에 회사를 다녔고 IMF 때 실직하셨고 그 후로 여러 일을 전전하셨다고. 하지만 그게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니, 거짓말까지는 아니어도 진실의 일부만 말한 거였죠. 오빠,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민서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민서야.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의사였대. 네.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과장이셨대. 그것도 최고 실력자. 민서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오빠, 정신 괜찮아? 나도 믿기지 않아. 근데 저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해. 병원 이사장도 유명한 교수들도.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김 교수가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아드님, 그가 저를 불렀습니다. 선생님께서 부르십니다. 따님과 함께 들어오시라고. 저와 민서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침대에 앉아 계셨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뭔가 결심한 듯한 얼굴이었죠. 앉아라, 둘 다. 우리는 침대 옆 의자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우리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너희들에게 숨긴 게 많았구나. 아버지, 들어라. 긴 이야기다.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1990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였지. 아버지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응급실에 한 환자가 실려왔어. 교통사고였지. 머리를 심하게 다쳤고 뇌출혈이 진행 중이었어. 저와 민서는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당직 의사가 나를 불렀어. 살릴 수 있겠냐고. 나는 CT를 보고 말했지. 50대 50이라고. 하지만 해볼 만하다고. 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갔어. 6시간짜리 대수술이었지.
두개골을 열고 혈종을 제거하고 출혈을 막았어. 그래서요? 민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환자는 살았어. 수술은 성공이었지. 아버지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3일 후 합병증이 생겼어. 뇌부종이었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어. 그래서요? 환자는 결국 죽었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게 문제가 됐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문제가 됐지. 그 환자가 누군지 아냐? 누군데요?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의 아들이었어. 저와 민서는 동시에 숨을 들이켰습니다. 장관은 미쳐버렸어. 자기 아들을 죽였다고 나를 의사 자격도 없는 돌팔이라고 했지. 하지만 수술은 성공했다고 하셨잖아요. 민서가 외쳤습니다. 그래. 수술은 성공이었어. 하지만 환자는 죽었지. 의학적으로는 예측 불가능한 합병증이었지만 유족들에게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장관은 모든 권력을 동원했어. 언론을 움직였고, 검찰을 움직였고, 의료계를 압박했지. 그래서요? 나는 선택을 해야 했어. 아버지가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병원은 나에게 말했어. 이 사건을 내가 모두 책임지고 물러나면 다른 의료진들은 보호하겠다고. 내가 끝까지 버티면 병원 전체가 위험하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그래. 나는 의사 면허를 반납했어.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났지.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게 1992년 3월이었어. 그 후로 나는 다시는 메스를 잡지 않았어.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오직 밖에서 들려오는 병원 안내 방송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아버지, 민서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왜 우리한테 말 안 하셨어요? 말해서 뭐하나. 다 지나간 일인데. 하지만 됐다. 이제 다 알았으니 됐어. 아버지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무 잘못도 없이 모든 걸 잃었다는 거잖아. 30년 동안 아버지는 청소부로 살아오셨습니다. 최고의 의사에서 청소부로. 그것도 자신이 일하던 바로 그 병원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매일 아침 그 복도를 닦으면서 예전에 자신이 환자들을 살리던 그곳을 청소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박 선생님, 밖에서 최병훈 이사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그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결정하셨습니까? 무슨 결정? 제가 물었습니다. 최 이사장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께 복직을 요청드렸습니다. 복직이요? 네. 서울대학병원 신경외과 고문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급여는 연봉 5억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30년간의 부당한 처우에 대한 보상금으로 10억을 드리겠습니다. 10억이요? 민서가 놀라서 외쳤습니다. 그것도 부족합니다만 일단 시작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최 이사장은 진지했습니다. 선생님, 제발 돌아와 주십시오. 병원이 선생님을 필요로 합니다. 모두의 시선이 아버지에게 쏠렸습니다. 아버지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절하겠네. 선생님, 최 이사장, 나는 이제 늙었어. 30년 동안 메스를 안 잡았고 더 이상 의사가 아니야. 하지만 그리고 아버지가 자신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이 손으로는 더 이상 수술할 수 없어. 떨리거든. 저는 아버지의 손을 봤습니다. 정말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재활하시면 됩니다.
제가 최고의 재활 전문의들을 모시겠습니다. 됐네. 내 결정은 확고해.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최병훈 이사장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명예라도 회복시켜드리고 싶습니다. 명예? 다음 주 월요일 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겠습니다. 30년 전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선생님의 명예를 회복시키겠습니다. 그것도 필요 없어. 선생님, 최 이사장,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살고 싶어. 그냥 이대로. 그때였습니다. 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안 됩니다. 준서야? 아버지는 30년 동안 억울하게 사셨어요.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해요. 준서야, 아버지 뜻이 싫어요. 저는 못 참겠어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저는 알아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시고 밤늦게 돌아오시고 명절 때도 주말에도 쉬지 못하시고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그냥 청소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부끄러워했어요. 준서야. 친구들이 부모님 직업 물어볼 때마다 대충 얼버무렸어요. 학교 학부모 상담 때도 아버지 안 오시게 하려고 거짓말했어요. 저는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아버지. 저는 정말 몰랐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대단한 분이신 줄. 아버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준서야, 괜찮아. 아버지는 내가 그렇게 생각한 게 이해돼.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저는 최병훈 이사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사장님, 기자회견 해주세요. 진실을 밝혀주세요. 하지만 선생님께서 제가 아버지를 설득할게요. 제발이요. 최 이사장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 순간 병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의 삶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기자회견은 월요일 오전 10시로 잡혔습니다. 서울대학병원 본관 1층 대강당. 300석 규모의 그 강당이 기자들과 의료계 인사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무대 뒤 대기실에서 아버지와 함께 있었습니다. 아버지, 긴장되세요? 조금. 아버지는 정장을 입고 계셨습니다. 최 이사장이 준비해준 맞춤 정장이었죠. 진한 네이비색 수트에 흰 셔츠, 그리고 은색 넥타이. 30년 만에 제대로 된 정장을 입으신 아버지의 모습은 낯설었습니다. 아니, 낯설다기보다는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신 것 같았습니다. 저기 사람 엄청 많네요. 민서가 커튼 사이로 강당을 훔쳐보며 말했습니다. 주요 일간지는 다 온 것 같아요. 방송국 카메라도 보이고요. 괜히 이러는 건 아닌가. 아버지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이미 늦었어요. 이제 진실을 말씀하셔야 해요. 제가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준서야, 아버지가 이 일로 너희들한테 피해가 갈까봐 걱정이구나. 무슨 피해요? 오히려 자랑스러운데요. 그때 문이 열리고 최병훈 이사장이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준비되셨습니까? 네, 이사장.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최 이사장을 따라 무대로 나갔습니다. 순간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찰칵, 찰칵, 찰칵. 눈이 부셨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멈칫하셨지만 곧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준비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한가운데 아버지, 왼쪽에 최 이사장, 오른쪽에 김한국 교수, 저와 민서는 뒤쪽 의자에 앉았습니다. 최병훈 이사장이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30년 전 우리 병원에서 있었던 한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기자들이 받아쓰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 12월 24일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환자가 우리 병원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당시 신경외과 과장이셨던 박철수 선생님께서 긴급 수술을 집도하셨습니다. 최 이사장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3일 후 예측 불가능한 합병증으로 환자가 사망했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환자는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의 아들이었습니다. 장관은 박 선생님을 의료과실로 고소했고 언론을 동원해 마녀사냥을 시작했습니다. 최 이사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병원은 박 선생님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선생님께서는 모든 책임을 지고 의사 면허를 자진 반납하셨습니다. 병원과 동료 의사들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최 이사장이 아버지를 향해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30년 늦었지만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그 순간 김한국 교수를 비롯한 다른 의사들도 모두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대 위 모든 의료진이 아버지께 사죄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아버지는 그 모습을 묵묵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표정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일어나시죠, 여러분.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최 이사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마이크를 당겼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박철수입니다. 1992년까지 이 병원 신경외과 과장으로 일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30년 전 그날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환자를 살리기 위해 6시간 동안 수술대 앞에 섰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환자는 죽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예측 불가능한 뇌부종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환자가 죽은 것은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제가 수술하지 않았다면 그 환자는 응급실에서 바로 사망했을 것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것이 제 양심입니다.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의사 면허를 반납하셨습니까? 아버지는 그 기자를 바라봤습니다. 병원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병원을요? 당시 장관은 병원 전체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물러나지 않으면 수백 명의 의료진이 피해를 입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희생하신 겁니까?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택이었습니다. 다른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 후 30년간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청소부로 일했습니다. 청소부요? 어디에서요? 여기서요. 서울대학병원에서요.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서울대학병원에서 청소부로요? 네. 새벽 4시부터 9시까지, 그리고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30년 동안 이 병원 복도를 닦았습니다. 기자들이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필 이 병원에서 일하셨습니까?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곳이 제 집 같았으니까요. 제가 20년간 환자를 돌보던 곳,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30년 동안 아버지는 자신이 사랑했던 그곳에서 다른 방식으로 일하셨던 겁니다.
의사로서가 아니라 청소부로서. 하지만 여전히 환자들 곁에 있고 싶으셨던 거죠. 박 선생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한 기자가 일어섰습니다.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그날 밤 다시 수술하시겠습니까? 아버지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100번이고 다시 할 겁니다. 환자가 또 죽을 수도 있는데요. 의사는 결과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다만 최선을 다할 뿐이죠. 저는 그날도 최선을 다했고 다시 돌아가도 똑같이 할 겁니다. 그 순간 강당 뒤편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명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자 옆 사람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또 한 명. 결국 강당에 있던 모든 사람이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버지는 당황한 표정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셨습니다. 박수는 5분 동안 계속됐습니다. 저는 뒤에서 아버지의 어깨가 떨리는 것을 봤습니다. 30년 만에 받는 인정. 30년 만에 돌아온 명예. 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기자회견이 끝나고 우리는 별도로 준비된 휴게실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몇몇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혹시 저 기억하십니까? 아버지가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미안하지만 1987년 선생님께서 제 아들 수술해 주셨어요. 뇌종양이었죠. 여성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당시 다른 병원에서는 다 포기했어요. 살 가능성이 10%도 안 된다고 했죠. 하지만 선생님께서 수술해 주셨고 제 아들은 살았어요. 아, 아버지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김준호, 준호 어머니시군요. 기억하세요. 여성이 울먹였습니다. 제 아들은 지금 의사가 됐어요. 선생님 덕분에 살아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살리고 있어요. 여성 옆에 서 있던 30대 남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선생님, 저 김준호입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서 의사가 됐습니다.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잘 컸구나. 정말 잘 컸어. 그 뒤로도 사람들이 계속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살린 환자들, 그 가족들. 30년이 지났지만 그들은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 딸 기억하세요? 1985년에 교통사고로. 선생님, 저 1989년에 뇌동 맥류 수술 받았어요. 선생님 덕분에 제 남편이 살았어요. 끊임없이 이어지는 감사의 말들. 아버지는 그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했습니다. 환자 이름, 수술 날짜, 병명까지. 30년이 지났어도 모두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준서야. 민서가 제 옷소매를 잡았습니다. 아빠 정말 대단한 분이셨네. 응. 저도 울컥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아버지의 모습. 수십 명, 어쩌면 수백 명의 생명을 살린 사람. 그런 분이 30년 동안 청소부로 일하셨다니. 2시간쯤 지났을 때 최 이사장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좀 쉬셔야겠습니다. 괜찮네. 이 사람들을 다 만나고 싶어. 하지만 선생님 건강이 괜찮다고 했네. 아버지는 완강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7시까지 찾아온 모든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 밤 뉴스 메인을 우리 아버지가 장식했습니다. 30년 만에 밝혀진 진실, 전설의 신경외과 의사 박철수. 의사에서 청소부로. 하지만 병원을 떠나지 못한 이유. 그가 살린 생명들, 30년 후 다시 찾아와. 모든 포털 사이트 메인 뉴스가 아버지 이야기였습니다.
댓글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의사정신이다. 30년간 청소부로 일하면서도 병원을 떠나지 않았다니. 이런 분이 진정한 영웅이다. 당시 장관 누군지 밝혀라. 이 사람 인생 망친 놈이. 박철수 선생님 존경합니다. 댓글이 1만 개를 넘어섰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드디어 세상이 진실을 알았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 집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박철수 선생님 계십니까? 인터뷰 좀 부탁드립니다. 아버지는 창문 너머로 그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어떡하지? 아버지, 나가서 이야기하세요. 숨을 필요 없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사셔도 돼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시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선생님,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했습니다. 후련합니다. 30년 동안 가슴속에 담아뒀던 게 풀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복직 제안은 받으셨죠? 네, 하지만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우리 집 앞에 멈췄습니다. 차에서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위험 있는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저 사람, 대한의사협회 회장 아닌가? 맞아, 윤석진 회장이야. 윤석진 회장이 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박철수 선생님이십니까? 네. 저는 대한의사협회 회장 윤석진입니다. 그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뵈어 죄송합니다. 하지만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윤 회장은 기자들을 돌아봤습니다. 여러 기자분들도 계신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철수 선생님, 대한민국 의료계를 대표하여 사죄드립니다. 30년 전 우리는 선생님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고 정의를 외면했습니다. 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바로잡고자 합니다. 그는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는 박철수 선생님의 의사 면허 복원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올해 대한민국 의료대상을 선생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대한민국 의료대상, 의료계 최고의 영예였습니다. 저는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윤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30년 동안 의사가 아니었지만 그 어떤 의사보다 의사다웠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러 기자분들, 제가 조사한 바로는 박철수 선생님께서 청소부로 일하시면서도 환자들을 돌보셨다고 합니다. 네. 기자들이 놀랐습니다. 새벽 청소를 하시다가 쓰러진 환자를 발견하면 직접 응급처치를 하셨습니다. 밤늦게까지 불안해하는 환자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윤 회장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선생님은 면허증은 없었지만 결코 의사의 길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대한민국이 아버지의 이름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우리 집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현관 앞에는 택배 상자들이 쌓였습니다. 전국에서 보내온 선물들이었죠. 꽃바구니, 과일 바구니, 편지들. 심지어 현금을 보내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또 택배 왔어요. 민서가 상자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제주도에서 보낸 감귤이래요.
1990년에 아버지한테 수술 받으셨던 분이래요. 아버지는 편지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김영수 씨, 기억나는구나. 뇌동맥류 파열이었지. 아버지, 이분들 다 기억하세요? 대부분은 기억하지. 내 손을 거쳐간 환자들이니까. 저는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일면에 또 아버지 기사가 실렸습니다. 박철수 신화, 그가 살린 생명은 몇 명일까? 기사에 따르면 아버지가 집도한 수술이 약 3,200건이었다고 합니다. 그중 95% 이상이 성공이었죠.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아버지 덕분에 살았다는 거네요. 제가 중얼거리자 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내 혼자 힘이 아니야. 수술팀 전체의 노력이지. 그래도 집도인은 아버지셨잖아요.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최병훈 이사장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이사장님. 준서 씨, 지금 선생님 댁에 계십니까? 네, 아버지랑 같이 있어요. 제가 지금 가도 될까요? 중요한 제안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저는 아버지를 보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최 이사장님이 오시겠대요. 중요한 제안이 있다는데. 그래, 오시라고 해. 30분 후 최병훈 이사장이 우리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김한국 교수와 또 다른 중년 남자가 함께였습니다. 선생님, 이분은 삼성의료원 원장 정태영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박 선생님. 정태영 원장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우리는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민서가 차를 내왔죠. 무슨 제안이신지 말씀해 보시죠. 아버지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최 이사장이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의논한 결과입니다. 그는 두꺼운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박철수 신경외과 연구센터를 만들고자 합니다. 연구센터요? 네. 서울대병원, 삼성의료원, 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이 공동으로 설립하는 연구센터입니다. 정태영 원장이 설명을 이었습니다. 센터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선생님의 수술 기법을 연구하고 후학들에게 전수하는 것. 둘째, 어려운 신경외과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을 무료로 치료하는 것입니다. 무료 치료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30년 전 겪으신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포기하는 환자가 없도록 하려는 겁니다. 김한국 교수가 덧붙였습니다. 초기 운영 자금으로 50억을 조성했습니다. 4개 병원이 각각 10억씩, 그리고 대한의사협회에서 10억을 지원했습니다. 아버지는 서류를 넘기며 조용히 읽고 계셨습니다. 선생님께는 센터 소장을 맡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최 이사장이 말했습니다. 직접 수술을 집도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젊은 의사들을 지도하고 어려운 케이스에 대해 자문해 주시면 됩니다. 급여는 연봉 8억으로 책정했습니다. 정태영 원장이 추가했습니다. 8억이요? 민서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적다고 생각하시면 더 올리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서류를 덮었습니다. 이사장님, 원장님, 이건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과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최 이사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 30년 동안 받지 못한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늙었습니다. 손도 떨리고. 선생님, 김한국 교수가 말했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건 선생님의 손이 아닙니다. 선생님의 지식과 경험입니다. 맞습니다. 정태영 원장이 거들었습니다. 선생님의 머릿속에 있는 수술 노하우, 그 판단력과 통찰력, 그것을 젊은 세대에게 전해주십시오. 아버지는 한참을 고민하셨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시다가
우리를 보시다가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여셨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제 이름을 붙이지 마십시오. 예. 박철수 연구센터가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해주십시오. 하지만 선생님, 제 이름이 붙으면 사람들이 저를 기억할 겁니다. 30년 전 그 사건을. 저는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차라리 희망신경외과 센터 같은 이름이 좋겠습니다.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곳이라는 의미로요. 최 이사장과 정태영 원장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럼 수락하시는 겁니까? 네, 하겠습니다. 그 순간 세 사람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다음 날부터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서울대병원 별관 3층을 통째로 리모델링했습니다. 연구실, 세미나실, 수술 시뮬레이션실까지 최첨단 시설로 꾸몄죠. 아버지는 매일 병원에 나가셨습니다. 더 이상 청소부 작업복이 아니라 흰 가운을 입고요. 다녀오겠습니다. 아버지가 현관문을 나서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매번 뭉클했습니다. 당당하게 정문으로 들어가시는 아버지, 동료 의사들과 인사를 나누시는 아버지, 30년 만에 제자리를 찾으신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평소보다 늦게 들어오셨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오늘 수술실에 들어갔다. 네. 아버지는 소파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참관만 했어. 김한국 교수가 집도하는 수술을 지켜봤지. 어떠셨어요? 손이 근질거리더구나. 아버지가 자신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30년 만에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메스를 잡고 싶었어. 환자를 직접 치료하고 싶었어. 그럼 하시면 되잖아요. 하지만 내 손은 아버지가 손을 들어 보이셨습니다.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 떨림 치료받으시면 안 돼요? 민서가 물었습니다. 의사들한테 물어봤어. 재활 치료를 받으면 나아질 수 있대. 하지만 시간이 걸린단다. 그럼 치료받으세요. 내 나이가 73이야. 치료받아봤자.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아직도 환자를 살리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럼 도전해보세요. 준서야. 30년 동안 참으셨잖아요. 이제는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아버지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오래 생각하셨습니다. 일주일 후 아버지는 손 떨림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재활의학과 최고 권위자인 박지원 교수였습니다. 박 선생님, 파킨슨병은 아니십니다. 다행입니다. 박 교수가 검사 결과를 보며 말했습니다. 단순 본태성 진전입니다. 스트레스와 노화로 인한 거죠. 치료 가능합니까? 물론입니다. 약물 치료와 재활 운동을 병행하면 3개월 내로 상당히 호전될 겁니다. 3개월. 아버지가 중얼거렸습니다.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일상생활에 지장 없을 정도로는 회복 가능합니다. 수술도 할 수 있을까요? 박 교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신경외과 수술은 0.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잖습니까? 현재 선생님의 손 떨림 정도로는. 아버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박 교수가 덧붙였습니다.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특수 장비를 사용하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특수 장비요? 네. 손 떨림을 보정해주는 로봇 수술 시스템이 있습니다. 다빈치 로봇 같은 거죠. 아, 선생님께서 로봇 수술을 배우신다면 충분히 집도 가능하실 겁니다. 아버지의 눈에 희망이 번졌습니다. 배울 수 있을까요? 이 나이에?
선생님이 누구십니까? 전설의 신경외과 의사시잖아요.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날부터 아버지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셨습니다. 예전처럼 청소를 하러 가는 게 아니라 재활 운동을 하러 가셨죠. 병원 재활센터에서 2시간 동안 손 운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전에는 로봇 수술 시뮬레이션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어렵지 않으세요? 어느 날 제가 물었습니다. 어렵지. 내가 배웠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르니까. 그럼 포기하실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미소 지었습니다. 포기는 30년 전에 이미 했어. 이제는 다시 시작하는 거야.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버지의 손떨림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박 선생님 대단하십니다. 박지원 교수가 감탄했습니다. 보통 환자들은 한 달에 30% 정도 호전되는데 선생님은 60% 가까이 좋아지셨어요. 매일 운동했으니까요. 운동만으로는 이렇게 안 됩니다. 의지가 대단하신 겁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로봇 수술 시뮬레이션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선생님, 이제 실전 투입 가능하십니다. 로봇 수술 전문의인 이승우 교수가 말했습니다. 진짜입니까? 네. 제가 15년 동안 로봇 수술 교육을 했는데 선생님만큼 빨리 배운 사람은 처음 봅니다. 아버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3달째 되는 날, 김한국 교수가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부탁이 있습니다. 무슨 부탁인가? 환자가 한 명 있습니다. 뇌종양인데 위치가 너무 애매합니다. 김 교수가 CT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시신경과 경동맥 사이에 종양이 끼어 있습니다. 0.5mm만 실수해도 환자가 실명하거나 뇌졸중이 올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제가 3번 시뮬레이션 해봤는데 성공률이 50%밖에 안 나옵니다. 김 교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수술하지 않으면 환자는 3개월 안에 사망합니다. 환자 나이가 28살입니다. 결혼 준비 중이었대요. 아버지는 한참을 사진을 들여다보셨습니다. 선생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네. 제가 집도하고 선생님께서 옆에서 지도해 주시면. 아니, 선생님께서 직접 하셔도 됩니다. 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만에 수술. 환자를 만나보고 싶네. 정말이십니까? 그래. 환자를 만나봐야 결정할 수 있어. 다음 날 아버지는 환자를 만났습니다. 28살 여성 이지은 씨였습니다. 선생님, 지은 씨는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저, 살 수 있을까요? 아버지는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수술해 주시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은 씨가 울먹였습니다. 저 다음 달에 결혼하기로 했거든요. 남자친구가 매일 와서 기도해요. 제가 낫기를요. 아버지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꼭 살려드리겠습니다. 병실을 나오며 김한국 교수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하시겠습니까? 그래, 하겠네. 하지만 위험합니다. 만약 실패하면 30년 전에도 그랬네. 아버지가 복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위험한 수술, 실패할 수도 있는 수술, 하지만 하지 않으면 환자가 죽는 수술. 선생님, 그때도 했고 지금도 할 거네. 그게 의사니까. 수술은 일주일 후로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 일주일 동안 대한민국 의료계가 다시 한번 들썩였습니다. 수술 전날 밤
아버지는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거실에 나와 보니 아버지가 소파에 앉아 손을 들여다보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안 주무세요? 준서야, 아직 안 잤구나. 저는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긴장되세요? 솔직히, 무섭다. 아버지가 처음으로 약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30년 만이야. 30년 만에 다시 수술대 앞에 서는 거야. 잘하실 거예요. 만약 실패하면 또다시 30년 전처럼.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30년 전 그 환자분도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수술대에도 못 올랐을 거예요. 아버지는 최선을 다하셨어요. 지금도 그러실 거고요. 하지만, 그리고 이번엔 다릅니다. 언론도, 여론도, 의료계 전체가 아버지 편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다, 준서야. 내가 이렇게 말해주니까 조금 용기가 나는구나. 다음 날 아침, 수술 시작 시간은 오전 9시였습니다. 저와 민서, 그리고 어머니까지 병원에 왔습니다. 여보, 잘할 수 있죠?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물론이에요. 아버지가 누구세요? 전설의 신경외과 의사잖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수술실 앞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최병훈 이사장, 김한국 교수, 그리고 다른 병원에서 온 의사들까지. 다들 왜 이렇게 많이 모였어요? 민서가 물었습니다. 박철수 선생님의 복귀 수술이니까요. 옆에 있던 젊은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전설이 돌아오는 거잖아요. 직접 보고 싶어서 전국에서 모였어요. 견학 신청만 200명이 넘었습니다. 김한국 교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술실 관찰실이 20명밖에 수용이 안 되어서 추첨으로 선발했습니다. 바로 그때 수술복을 입은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초록색 수술복에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계셨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아버지에게 쏠렸습니다. 선생님, 최병훈 이사장이 다가왔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이사장. 떨리시죠? 많이 떨립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해야 할 일입니다. 저희가 모두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선생님은 혼자가 아닙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우리는 관찰실로 올라갔습니다. 관찰실은 수술실 위층에 있었습니다. 큰 유리창을 통해 아래 수술실이 훤히 보였죠. 수술실 안에는 벌써 준비가 완료되어 있었습니다. 환자 이지은 씨는 마취가 된 상태로 수술대에 누워 있었고 각종 의료 장비들이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로봇 수술 시스템 준비 완료. 간호사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조종석에 앉았습니다. 로봇 수술은 의사가 직접 환자를 만지는 게 아니라 로봇 팔을 조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박철수 선생님, 준비되셨습니까? 마취가 의사가 물었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차분했습니다. 절개 시작합니다. 로봇 팔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밀한 메스가 환자의 두피를 조심스럽게 절개했습니다. 관찰실에 있던 의사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 손놀림. 대단한데요? 한 의사가 속삭였습니다. 30년 만이라고 하셨죠? 믿기지 않아요. 저보다 훨씬 안정적이에요. 두개골을 열고 뇌경막을 절개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종양이 보였습니다. 종양 확인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 크기는 약 2.3cm. CT상으로 본 것보다 약간 더 큽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한국 교수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신경 쪽부터 박리합니다. 로봇팔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0.1mm 단위의 정밀한 작업이었습니다. 와, 관찰실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 각도로 들어가면 완벽한데요? 시신경 손상 없이 종양을 분리하고 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30분, 1시간, 2시간. 아버지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혈관 쪽 박리 시작합니다. 경동맥이 바로 옆에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경동맥을 0.1mm라도 건드리면 대량 출혈이 일어납니다. 관찰실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저도 민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조종기를 움직였습니다. 로봇팔이 혈관과 종양 사이를 조심스럽게 파고들었습니다. 1mm 간격으로 박리 중. 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0.5mm. 선생님, 혈관 벽이 보입니다. 확인했습니다. 계속 진행합니다. 10분이 마치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박리 완료. 아버지의 선언. 관찰실에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제 종양 적출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었습니다. 선생님, 출혈입니다. 간호사의 급한 목소리. 모니터에 붉은색이 번졌습니다. 어디서? 종양 뒤쪽 혈관에서입니다. 순간 관찰실이 긴장감으로 얼어붙었습니다. 예상했던 부분입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지혈 준비. 네. 로봇팔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미세 전기 소작기가 출혈 부위를 정확히 짚었습니다. 지지지직 마이너스. 지혈 완료. 5초. 단 5초 만에 출혈을 막았습니다. 대단해. 한 의사가 감탄했습니다.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빨리 대처하다니. 역시 전설은 전설이에요. 수술은 계속됐습니다. 3시간째. 종양 90% 제거 완료. 마지막 10% 적출 시작합니다. 선생님, 필요하시면 잠시 쉬시겠습니까? 김한국 교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거의 끝났어요. 30분 후. 종양 100% 제거 완료. 아버지의 선언과 동시에 관찰실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짝짝짝짝. 성공이에요. 성공했어요. 의사들이 환호했습니다. 저는 민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오빠, 아버지가 해냈어. 응, 해내셨어.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며 유리창 너머 아버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수술실에서 아버지가 조종석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스크를 벗자 땀으로 젖은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김한국 교수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아니, 다들 수고했어. 아버지가 수술팀 전원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가 밖으로 나오시자 복도에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박수를 보냈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 박철수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역시 전설이십니다. 30년 만에 완벽한 복귀입니다. 최병훈 이사장이 달려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당신이 돌아왔습니다. 진짜로 돌아왔어요. 우리도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수고했다, 얘들아. 아버지가 우리를 안아주셨습니다. 아버지, 정말 멋있으셨어요. 민서가 울먹였습니다. 여보, 고생했어요. 어머니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전설의 귀환, 박철수 의사 30년 만에 수술 성공.
불가능한 수술을 가능하게 만든 73세 의사, 28세 뇌종양 환자, 기적적으로 살아나 모든 포털 사이트 메인을 아버지가 장식했습니다. 댓글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의사다. 73세의 4시간 수술을 완벽하게 해내다니. 30년 만에 복귀해서 이런 결과를 낸다고? 박철수 선생님 존경합니다. 우리나라 의료계의 자랑. 조회수는 1시간 만에 100만을 넘었습니다. 이틀 후 이지은 씨가 깨어났습니다. 여기가. 그녀가 눈을 뜨자 옆에 있던 남자친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은아, 깨어났어. 오빠, 걱정했어. 정말 많이 걱정했어. 아버지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깨어나셨군요. 선생님, 지은 씨가 아버지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당신이 열심히 견뎌준 덕분입니다. 아버지가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시력은 괜찮으세요? 네. 잘 보여요. 손발 움직임은? 지은 씨가 손가락을 움직여 보였습니다. 다 괜찮아요. 다행입니다. 완전히 회복됐어요. 선생님, 지은 씨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제 결혼식에 꼭 와주세요. 선생님이 절 살려주셨으니까. 주례를 서주세요. 주례요? 네. 제 인생의 은인이시잖아요. 아버지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영광입니다. 꼭 가겠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외식을 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가족 외식이었습니다. 아버지, 건배해요. 민서가 잔을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성공적인 복귀를 위해 건배. 우리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준서야, 민서야.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30년 동안 너희들한테 부끄러운 아버지였지? 아니에요. 우리가 동시에 외쳤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자랑스러운 아버지였어요. 저희가 몰랐을 뿐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이제는 온 세상이 아버지를 알아요.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민서가 덧붙였습니다. 고맙다 얘들아. 아버지가 우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당당하게 살겠다. 숨지 않고 떳떳하게. 네, 아버지.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버지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30년이 걸렸구나.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하지만 돌아오셨잖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옳다. 늦었지만 돌아왔어. 그리고 아버지는 작게 웃으셨습니다. 진짜로 행복한 얼굴이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보는 진심으로 웃는 아버지의 얼굴. 아버지의 성공적인 복귀 수술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희망신경외과 센터는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전국에서 환자들이 몰려들었죠. 박철수 선생님께 수술받고 싶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포기한 케이스인데 선생님이라면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제발 우리 아이를 살려주세요. 하루에 상담 신청만 50건이 넘었습니다. 이사장님, 이건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가 최병훈 이사장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최 이사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센터 의료진을 확충하려고 합니다. 전국에서 최고의 신경외과 의사 10명을 스카웃했습니다. 10명이요? 네. 모두 선생님 밑에서 배우고 싶다고 자원한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다음 날부터 새로운 의사들이 합류했습니다.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의 젊은 의사들. 각자 자기 병원에서 최고 실력자들이었죠. 선생님 잘 부탁드립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마치 스승처럼 대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그들에게 수술 기법을 가르쳤습니다. 신경외과 수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인내심이야. 빨리 하려고 서두르면 실수가 나. 천천히 정확하게 환자의 뇌를 다루고 있다는 걸 한시도 잊으면 안 돼. 젊은 의사들은 아버지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받아 적었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금요일 오후 아버지가 진료실에서 환자를 상담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60대 후반 고급 정장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자네는 오랜만이야, 박철수. 남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냉소적이었습니다. 강민서? 자네가 왜 여기에? 강민서? 아버지가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저는 누군지 알아차렸습니다. 30년 전 아버지를 의료계에서 몰아낸 그 보건복지부 장관. 교통사고로 죽은 아들의 아버지. 들어와도 되겠나? 앉게.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강민석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뉴스에서 봤네. 자네가 화려하게 복귀했다더군. 축하한다고 해야 하나? 강민석의 말투에는 비꼼이 묻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왔나? 아버지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 강민석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뭔가? 열어보게. 아버지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30년 전 수술 기록이야. 완전한 버전이지. 강민석이 냉소를 띤 채 말했습니다. 당시 병원에서 은폐했던 부분까지 다 들어있어. 자네가 이걸 어떻게 해? 내가 장관이었던 거 잊었나? 권력이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지. 아버지는 서류를 떨리는 손으로 넘겼습니다. 왜 이걸 지금 내게 주는 건가? 읽어보게. 끝까지. 아버지가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아버지의 얼굴이 점점 더 굳어갔습니다. 이게 대체. 놀랍지? 나도 최근에야 알았네. 강민석이 팔짱을 꼈습니다. 자네 수술은 완벽했어. 아무 문제도 없었지. 그럼 왜 내 아들이? 그게 바로 이 서류에 나와 있어. 아버지가 특정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마취가 기록. 이건, 그래. 마취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야. 강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시 마취과 전공의가 실수를 했어. 약물 용량을 잘못 계산했지. 그게 뇌부종을 유발한 거야. 아버지는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그 사실을 숨겼어. 마취과 전공의를 보호하려고 모든 책임을 자네한테 떠넘긴 거지. 그럼 나는, 자네는 아무 잘못이 없었어. 처음부터 끝까지. 순간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이 환자를 죽였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던 아버지. 그런데 잘못이 없었다니. 왜 이제 와서 이 말을 하는 건가? 나도 최근에야 알았다고 했잖아. 강민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시 마취과 전공의가 얼마 전에 암말기 판정을 받았어. 죽기 전에 양심 고백을 했지. 자기 실수 때문에 환자가 죽었고 자네가 희생당했다고. 나는 30년 동안 자네를 원망했네. 내 아들을 죽인 돌팔이라고 생각했지. 강민석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원수는 따로 있었어. 병원이었어. 진실을 숨긴 그 더러운 시스템이었어. 아버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사과하러 온 건가? 그렇다고 할 수 있지.
강민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네, 박철수. 자네 인생을 망쳤어. 30년을 빼앗았어. 내가 그때 진실을 제대로 조사했어야 했는데 아들을 잃은 슬픔에 눈이 멀어서 자네만 탓했어. 고개를 드시게.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자네를 이해하네.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심정. 나도 아버지니까 알아. 강민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자네는 나를 용서하나? 아버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고 손을 쥐었다 폈다 하고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용서라는 게 뭔가 싶네. 이미 지나간 일이야. 박철수. 다만 아버지가 강민석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서류를 세상에 공개하게. 진실을 밝혀야 해. 하지만 그러면 서울대병원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나 같은 희생자가 다시 나오면 안 돼. 시스템이 바뀌어야 해. 강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네. 내가 기자회견을 열지. 고맙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30년 만에 화해였습니다. 3일 후 강민석 전 장관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30년 전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그는 모든 서류를 공개했습니다. 마취 과정에서의 실수, 병원의 은폐, 책임 떠넘기기,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박철수 선생님은 무고했습니다. 그는 완벽하게 수술을 해냈습니다. 강민석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진실을 숨겼고 저는 분노에 눈이 멀어 무고한 사람을 괴롭혔습니다. 박철수 선생님께 진심으로 사죄합니다. 그리고 그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에 경종을 울립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진실을 은폐하지 말고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약자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고. 기자회견이 끝나자 온 나라가 들끓었습니다. 서울대병원 30년 전 진실 은폐 충격. 무고한 의사 희생시킨 의료계의 민낯. 박철수 의사 결백 입증되다. 여론은 분노했습니다. 30년 동안 무고한 사람이 고통받았다니. 병원은 반성해야 한다.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서울대병원은 긴급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30년 전 사건에 대해 깊이 사죄드립니다. 당시 병원 운영진의 잘못된 판단으로 박철수 선생님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여론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집에서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뭘? 서울대병원 상대로 소송하셔야죠. 30년치 임금의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아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송은 안 할 거야. 왜요? 아버지는 피해자시잖아요. 민서가 외쳤습니다. 소송하면 또 세월만 가네. 나는 이제 앞을 보고 싶어. 하지만 준서야, 민서야. 아버지가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돌아왔어. 30년 만에 제자리를 찾았지.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아버지, 그리고 이제 할 일이 있어. 무슨 일이요? 젊은 의사들을 가르치는 거야. 나 같은 희생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올바른 의사를 키우는 거지. 아버지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그게 내가 남은 인생에서 해야 할 일이야. 다음 날부터 아버지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젊은 의사들을 가르치고 어려운 환자들을 치료하고, 그리고 한 달 후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단정한 옷차림에 젊은 여성 이지은 씨였습니다. 오, 지은 씨.
완전히 회복했구나. 네, 선생님 덕분입니다. 그녀 옆에는 수줍게 웃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이 결혼식이에요. 꼭 오셔야 해요. 물론이지. 약속했잖아. 그리고요. 지은 씨가 봉투를 하나 꺼냈습니다. 이건 뭔가 청첩장이에요. 하지만 일반 청첩장이 아니라 아버지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주례사 부탁의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 인생을 살려주신 분,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 박철수 선생님께 주례를 부탁드립니다. 아버지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영광이네. 정말 영광이야. 결혼식 날, 아버지는 생애 처음으로 주례를 섰습니다. 신랑 신부에게 당부합니다. 마이크를 잡은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고통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서로를 믿고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아버지가 신랑 신부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30년 동안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빛을 찾았습니다. 하객들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결혼식이 끝난 후 신부 이지은 씨가 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어요. 아니야. 자네가 열심히 이겨낸 거야. 선생님, 지은 씨가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 나중에 아이 낳으면 선생님 이름을 따서 지을래요. 아들이면 철수, 딸이면 철순. 아버지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철수는 좀 그런데 모두가 함께 웃었습니다. 따뜻한 웃음이 가득한 오후였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버지, 행복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응, 정말 행복하다. 아버지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3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구나.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행복하실 거예요. 그러면 좋겠구나. 아버지가 미소 지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한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복귀 후 3개월이 지났습니다. 희망 신경외과 센터는 이제 국내 최고의 신경외과로 자리 잡았습니다. 매일 전국에서 환자들이 찾아왔고 아버지는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아버지,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느 일요일 아침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30년 동안 쉬었으니 이제 일할 때야. 하지만 아버지 연세가 아직 건강하단다. 아버지는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걱정이 됐습니다. 최근 들어 아버지 얼굴에 피로가 역력했거든요. 그리고 그날 저녁, 제 걱정이 현실이 됐습니다. 오후 7시, 아버지가 수술 집도 중이었습니다. 뇌동맥류 파열 환자 50대 남성이었죠. 저는 관찰실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수술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동맥류 클리핑 준비합니다. 아버지의 차분한 목소리, 로봇팔이 정밀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신음을 흘렸습니다. 선생님? 옆에 있던 김한국 교수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괜찮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생님, 얼굴이 창백하신데요. 아니야. 계속. 하지만 아버지의 손이 조종기에서 떨어졌습니다. 선생님, 김한국 교수가 재빨리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누가 좀 도와주세요. 수술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의료진이 아버지를 들것에 실어 나왔습니다. 아버지, 수술실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간호사가 막았습니다. 안 됩니다. 수술 중이에요. 제 아버지예요. 비켜주세요. 바로 그때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료진이 아버지를 들것에 실어 나왔습니다. 아버지, 저는 들건 옆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준서야, 말씀하지 마세요. 지금 응급실 가시는 거예요. 수술은, 환자는 김한국 교수님이 마무리하신대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안도의 한숨을 쉬고는 눈을 감았습니다. 응급실, 온갖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CT, MRI, 혈액검사, 심전도. 저와 민서, 어머니는 응급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오빠, 아버지 괜찮으시겠지?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응, 괜찮으실 거야. 하지만 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의사가 나왔습니다. 박철수 선생님 보호자분들이시죠? 네. 아버지 상태가 어떻습니까? 일단 안정은 찾으셨습니다만 의사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검사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뇌에 미세한 경색이 발견됐습니다. 경색이요? 네. 작은 뇌졸중이 왔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큰 장애는 없지만 의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계속 말씀해 주세요. 제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재발 위험이 높습니다. 스트레스와 과로가 원인인 것 같은데 이대로 무리하시면 어떻게 되는데요? 큰 뇌졸중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반신마비나 언어장애가 올 수도 있고요. 어머니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여보가, 어머니, 민서가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최소 3개월은 쉬셔야 해요. 의사의 말이 판결문처럼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버지는 VIP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침대에 누워 계셨지만 표정은 침통했습니다. 3개월을 쉬라니. 아버지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의사 선생님 말씀 들으셔야 해요. 하지만 환자들이, 다른 의사 선생님들이 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최병훈 이사장과 김한국 교수였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십니까? 미안하네. 수술 중에 이런 일이. 무슨 말씀을요? 선생님 건강이 최우선이죠. 최 이사장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좀 쉬셔야겠습니다. 하지만 대기 환자가 200명이 넘는데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김한국 교수가 말했습니다. 선생님께 배운 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최 이사장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께서 쓰러지시면 우리 모두가 무너집니다. 제발 건강 챙기세요. 아버지는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네. 1달만 쉬지. 3개월입니다. 너무 길어. 2개월은 쉬셔야 합니다. 결국 타협이 이루어졌습니다. 2개월 동안 완전 휴식.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퇴원해서 집에서 쉬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매일 힘들어 하셨죠. 할 일이 없으니 답답하구나. 아버지, TV라도 보세요. 재미가 없어. 그럼 산책이라도 하시고요. 혼자 걷는 게 무슨 재미야. 아버지는 점점 무기력해지셨습니다. 30년 동안 일하지 못해서 괴로워하시더니 이제는 일할 수 없어서 괴로워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박철수 선생님 앞으로 왔어요. 민서가 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뭐지? 아버지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와 사진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아버지가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한 아이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선생님 기억하십니까? 1989년에
선생님께서 살려주신 김민준입니다. 편지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이제 35살이 되었습니다.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모두 선생님 덕분입니다. 사진 속 아이가 제 아들입니다. 이름을 박민준이라고 지었습니다. 선생님 성을 따서요.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다음 편지를 펼쳤습니다. 선생님, 저 기억하세요? 1987년 뇌종양 수술받은 이영희입니다. 저는 지금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선생님처럼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싶어서요. 또 다른 편지. 선생님 덕분에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꿈을 이뤘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수십 통의 편지. 모두 아버지가 살린 사람들의 감사 편지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아버지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쉬는 게 아까운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건강해야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준서야, 지금은 쉬세요. 그리고 건강 회복하시면 다시 일하세요. 그게 진짜 환자들을 위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말이 맞구나. 그날 이후 아버지는 적극적으로 치료받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재활 운동을 하고 약을 챙겨 드시고 건강한 식단을 유지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담당 의사가 기뻐했습니다. 뇌 혈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재발 위험도 크게 낮아졌어요. 그럼 일할 수 있나요? 조금만 더 쉬시면 가능합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날 저녁 충격적인 뉴스가 터졌습니다. 속보입니다. 서울대학병원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TV 뉴스였습니다. 희망신경외과 센터에서 수술받던 환자가 수술 중 사망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김한국 교수로 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환자 측은 의료 과실을 주장하고 있으며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안 돼.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급히 김한국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교수님, 무슨 일입니까? 준서 씨, 큰일 났습니다. 김 교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환자가 수술 중에 갑작스러운 심정지가 왔어요. 30분 동안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그게 의료 과실입니까? 아닙니다. 예측 불가능한 합병증이었어요. 하지만 유족들이 알겠습니다. 지금 병원으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자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나도 간다. 아버지, 안 됩니다. 아직 쉬셔야. 준서야. 아버지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김 교수는 내 제자야. 지금 혼자 두면 안 돼. 하지만 30년 전 나처럼 되게 할 순 없어. 아버지는 재킷을 집어들었습니다. 우리는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앞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유족들이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의료살인 김한국 처벌하라. 돈만 밝히는 병원 규탄한다. 기자들도 몰려들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뒷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김한국 교수는 자신의 연구실에 있었습니다. 책상에 엎드려 울고 있었습니다. 김 교수, 아버지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선생님, 김 교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알아, 나도 알아. 하지만 환자는 죽었고, 유족들은 저를 살인자라고. 김 교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생님이 30년 전에 겪으신 일, 이제 제가 겪는 건가요? 아버지는 김 교수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김 교수 들어. 네, 선생님.
자네는 잘못한 게 없어. 환자를 살리려고 최선을 다한 거야. 하지만 결과가 나빴다고 해서 자네가 나쁜 의사인 건 아니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결과만 보잖아요. 30년 전 선생님처럼. 아니야. 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30년 전과 지금은 달라. 그때는 내가 혼자였어. 하지만 지금은 아버지가 문을 열었습니다. 밖에는 수십 명의 의사들이 서 있었습니다. 희망신경외과 센터 의료진 전원이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김한국 교수를 지키겠습니다. 함께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김한국 교수의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30년 전 나는 혼자 싸웠어. 그래서 졌지.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 모두 함께야. 절대 지지 않을 거야. 그 순간 모든 의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 회의실에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최병훈 이사장, 법무팀, 그리고 희망신경외과 센터 의료진 전원이 모였습니다. 상황을 정리하겠습니다. 법무팀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사망한 환자는 42세 남성 최동욱 씨입니다. 뇌동맥류 파열로 응급수술을 받았고요. 수술 경과는?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초기에는 순조로웠습니다. 하지만 수술 3시간째에 갑작스러운 심정지가 발생했습니다. 김한국 교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했고 에피네프린을 투여했습니다. 하지만 소생하지 못했습니다. 부검 결과는 심근경색이 직접 사인입니다. 환자가 평소 심장 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잠깐, 아버지가 끼어들었습니다. 수술 전 검사에서 심장 질환이 발견됐나? 아니요. 정밀 검사에서도 이상 소견이 없었습니다. 그럼 숨겨진 심장 질환이었다는 거네? 그렇습니다. 극히 드문 케이스지만 스트레스 상황에서 급성 심근경색이 올 수 있습니다. 법무팀장이 덧붙였습니다. 문제는 유족들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라고 주장하는데? 수술 과정에서 과도한 마취나 스트레스를 줘서 심장 질환을 유발했다고 주장합니다. 말도 안 돼. 젊은 의사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마취는 표준 프로토콜대로 했어요. 저도 압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전문가 소견이 아니라 감정에 휩싸여 있습니다. 최병훈 이사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언론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한일간지가 집중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이사장이 신문을 펼쳤습니다. 또다시 반복된 의료 참사, 희망센터의 민낯. 박철수의 제자도 환자를 죽였다. 돈벌이의 혈안, 안전은 뒷전. 자극적인 제목들이 일면을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마녀사냥이잖아. 제가 분노했습니다. 누가 이런 기사를 쓰라고 시킨 거예요? 조사해보니 법무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유족 측 변호사가 언론 플레이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누군데요? 강성민 변호사입니다.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로 유명한 사람이죠. 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강성민. 그 사람. 아버지 아세요? 30년 전에도 그 사람이었어. 네. 나를 고소했던 변호사. 강민석 장관의 조카야.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도 의료소송을 하고 있었구나. 아버지가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최병훈 이사장 계십니까? 중년 남자가 거칠게 들어왔습니다. 뒤에는 정장을 입은 변호사로 보이는 사람이 따라왔습니다. 누구십니까? 회의 중인데.
저는 최동욱의 형 최동진입니다. 그가 소리쳤습니다. 당신네 병원이 내 동생을 죽였어. 유족분이시군요. 진심으로 애도를. 애도는 무슨, 당신들이 죽인 거잖아. 최동진이 테이블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진정하십시오. 옆에 있던 정장 남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유족 측 법률 대리인 강성민 변호사입니다. 아버지와 강성민 변호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오랜만이군요, 박철수 선생. 강성민의 입가에 냉소가 번졌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만나네요. 강 변호사, 그때는 당신을 무너뜨렸죠. 이번엔 당신 제자 차례인가 봅니다.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 변호사, 이건 의료 과실이 아니야. 환자는 숨겨진 심장 질환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강성민이 비웃었습니다. 수술 전 검사에서 발견 못한 게 바로 당신네 과실 아닙니까? 모든 심장 질환을 수술 전에 발견할 수는 없어. 의학의 한계야. 한계. 핑계 대지 마십시오. 최동진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내 동생은 멀쩡했어. 당신네가 수술하기 전까지는. 유족분 심정은 이해합니다만. 이해? 당신이 뭘 안다고. 최동진이 김한국 교수를 노려봤습니다. 당신이 내 동생을 죽였어. 당신 손으로. 김한국 교수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로 되는 줄 알아? 내 동생 살려내. 진정하세요. 최병훈 이사장이 나섰습니다. 우리 병원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의료진의 과실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하늘이 죽인 겁니까? 강성민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이사장님, 우리 측 요구사항입니다. 그는 서류를 테이블에 내던졌습니다. 첫째, 김한국 교수 의사 면허 정지. 둘째, 유족에게 10억 원 배상. 셋째, 희망신경외과 센터 운영 중단. 뭐라고요? 의사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센터를 왜 중단합니까? 당신네가 환자 안전보다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있으니까요. 강성민이 냉소했습니다. 박철수 선생이 복귀한 후 수술 건수가 3배로 늘었죠? 무리하게 환자를 받아서 이런 사고가 난 겁니다. 그건 억지야.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살릴 수 있는 환자만 받았어. 증명할 수 있습니까? 환자 기록을 보면. 기록은 조작할 수 있죠. 강성민이 비웃었습니다. 30년 전에도 그랬잖아요. 병원이 기록을 조작해서 당신에게 책임을 떠넘겼죠.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을 겁니다. 당신네끼리 책임 떠넘기기. 하지만 이번엔 제가 맡겠습니다. 강 변호사, 3일 드리죠. 3일 안에 우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형사 고소합니다. 업무상 과실치사로요. 강성민과 최동진이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남겨진 사람들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아버지는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도 뒤따라갔습니다. 아버지는 난간에 기대어 서울 시내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준서야, 역사는 반복되는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30년 전에도 이랬어. 환자가 죽고 유족이 분노하고 언론이 몰아붙이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누군가는 희생양이 되는 거야. 이번엔 다릅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30년 전엔 아버지가 혼자였지만 이번엔 우리 모두가 있어요. 하지만 김 교수가, 김한국 교수님도 지킬 겁니다. 절대 포기 안 해요. 바로 그때 옥상 문이 열렸습니다. 김한국 교수였습니다. 선생님, 그는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 그냥 포기할까요? 뭐라고?
제가 뭐든 책임지고 물러나면 센터는 살아날 수 있잖아요. 김 교수, 아버지가 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정신 차려. 자네는 잘못한 게 없어. 하지만 환자는 죽었어요. 제 수술대에서 김 교수가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매일 밤 악몽을 꿔요. 환자가 죽어가는 모습이 계속 보여요. 김 교수,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그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나도 30년 동안 그랬어. 매일 밤 환자를 보는 악몽. 선생님, 하지만 알아? 그게 의사의 숙명이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 하지만 때로는 실패해. 그게 의학이야. 하지만 중요한 건 최선을 다했느냐야. 자네는 최선을 다했어. 나는 그걸 알아. 김한국 교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제 잘못이 아닐까요? 아니야. 아버지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증명할 거야. 반드시. 그날 밤 아버지는 병원에 남아 환자 기록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최동욱 씨의 모든 검사 기록, 수술 기록, 마취 기록. 여기 뭔가 있을 거야. 아버지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함께 기록을 살폈습니다. 새벽 2시. 아버지, 이거 보세요. 제가 한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환자 과거 병력 기록인데 5년 전에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에 온 적이 있네요. 어디 병원? 성모병원이요. 아버지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그때 검사 결과를 가져와야 해. 하지만 다른 병원인데 어떻게? 최 이사장한테 부탁하자. 다음 날 오전 최병훈 이사장이 성모병원에서 기록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5년 전 기록입니다. 아버지가 기록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이거야. 뭐가요? 심전도 기록이야. 여기 봐. 아버지가 그래프를 가리켰습니다. ST 분절에 미세한 변화가 있어. 당시 의사는 이상 없다고 판단했지만, 하지만요, 이건 잠재적 심근경색의 전조 증상이야. 당시에는 발견 못했지만 5년 동안 진행된 거지. 아버지가 더 많은 기록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환자는 흡연자였어. 하루 한 갑씩 20년. 고지혈증도 있었고, 그럼 이건 시한폭탄이었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김한국 교수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럼 제 수술 때문이 아니라? 그래. 수술은 단지 방아쇠였을 뿐이야. 총알은 이미 장전되어 있었어.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법정에 제출하면 최병훈 이사장이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아버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박철수 선생님이십니까? 낯선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요, 누구시죠? 저는 최동욱의 아내입니다. 아버지가 깜짝 놀랐습니다. 부인께서요? 선생님과 만나 뵙고 싶습니다. 단둘이요. 하지만 제발입니다. 제가 알아야 할 진실이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는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병원 근처 카페로 오시겠어요? 지금 당장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아버지, 혼자 가시면 위험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혹시 함정일 수도. 아니야. 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있었어. 진실을 알고 싶어 하는. 아버지는 재킷을 걸쳤습니다. 다녀오마. 병원 근처 조용한 카페. 아버지가 들어서자 구석자리에 한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30대 중반 검은색 상복 차림이었습니다. 최동욱의 아내 박수진 씨였습니다. 박철수 선생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그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박수진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있었죠. 부인, 무슨 말씀을? 선생님.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제 남편이 정말 선생님 병원 잘못으로 죽은 건가요? 시아주버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의료 과실이라고, 병원을 용서하면 안 된다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이 서지 않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제 남편은 평소에도 가슴 통증을 자주 호소했어요. 박수진이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게 남편 건강 수첩이에요. 제가 기록한 거예요. 아버지가 수첩을 펼쳤습니다. 2019년 3월 마이너스 가슴 통증, 식은땀. 2020년 8월 마이너스 계단 오를 때 숨가쁨. 2021년 5월 마이너스 가슴 답답함, 병원 가자 했으나 거부. 2022년 1월 마이너스 심한 가슴 통증, 구급차 부르려 했으나 거부. 상세한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제가 병원에 가자고 했어요. 수없이 많이요. 그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거부했어요. 자기는 괜찮다고, 그냥 피곤한 거라고. 부인, 뇌 수술 받기 전에도 가슴이 아프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뇌 수술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넘어갔어요. 그녀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췄습니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진작 심장 검사를 받게 했어야 했는데. 아닙니다, 부인. 아버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부인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 기록을 보니 확실합니다. 환자분은 이미 수년 전부터 심장 질환이 있었어요. 숨겨진 게 아니라 무시한 거죠. 아버지가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결국 심장마비로 이어진 겁니다. 수술과는 무관하게요. 박수진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럼 정말 김한국 교수님 잘못이 아닌 건가요? 아닙니다. 김 교수는 최선을 다했어요. 시아주버님은 믿지 않으실 거예요. 부인께서 설득하셔야 합니다. 저는 힘이 없어요. 바로 그때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강성민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박수진 씨,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가 소리쳤습니다. 제가 연락하지 말라고 했죠. 변호사님, 일어나세요. 저 사람한테 속으면 안 됩니다. 강성민이 박수진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손 떼십시오. 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유족의 선택입니다. 변호사가 강요할 일이 아니에요. 당신이 뭘 안다고. 강성민이 아버지를 노려봤습니다. 30년 전에도 당신은 진실을 숨겼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나는 아무것도 숨긴 적 없어. 거짓말. 바로 그때였습니다. 카페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나이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강민석 전 장관이었습니다. 삼촌? 강성민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성민아, 그만해. 무슨 말씀이세요? 이 사람들이. 내가 모든 걸 잘못 알았어. 강민석이 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박 선생, 미안하네. 내 조카가 과했어. 장관님, 30년 전 진실을 알고 나서 깨달았네. 의료소송이란 게 얼마나 복잡한지. 강민석이 조카를 돌아봤습니다. 성민아, 너는 의료 과실만 찾으려 하지. 하지만 때로는 그냥 불운일 뿐이야. 삼촌, 하지만 환자는 죽었어요. 그래, 죽었지. 하지만 의사 잘못은 아니야. 강민석이 박수진에게 물었습니다. 부인, 솔직히 말해보세요. 남편분이 평소 심장이 안 좋았던 거 아닙니까? 박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그럼 됐어.
강민석이 조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이 소송 그만두자. 이건 의료 과실이 아니야. 삼촌, 30년 전 내가 무고한 의사를 괴롭혔듯이 너도 지금 같은 짓을 하고 있어. 강성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나는 정의를 위해서. 정의? 아니야. 너는 승소유를 위해서 하는 거야. 강민석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이제 그만해. 더 이상 무고한 사람 괴롭히지 마. 강성민은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 유족 측에서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박수진 씨가 직접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제 남편은 의료 과실로 죽은 게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오랜 기간 방치한 심장 질환이 원인이었습니다. 김한국 교수님과 희망신경외과 센터에 사과드립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그럼 왜 처음에 의료 과실을 주장하셨습니까? 슬픔에 눈이 멀었습니다. 누군가를 탓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제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시아주버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설득했습니다.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고. 그날 저녁 뉴스가 터졌습니다. 희망센터 의료 과실 의혹 해소. 유족, 의사 잘못 아니다. 소송 취하. 박철수 신화. 또 한 번 위기 넘겨. 댓글들이 폭발했습니다. 유족분 용기에 박수를. 진실을 인정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희망센터 파이팅. 김한국 교수님 힘내세요. 다음 날 희망신경외과 센터에서 회식이 열렸습니다. 모든 의료진이 모였습니다. 건배, 건배. 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했습니다. 김한국 교수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선생님. 그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이번 일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의사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 김 교수, 때로는 최선을 다해도 환자를 잃습니다. 그게 우리의 숙명이죠. 김 교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면 안 됩니다. 다음 환자를 위해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그렇지. 다른 의사들이 호응했습니다. 선생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30년이 걸려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김 교수가 아버지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네, 김 교수. 자네가 있어서 내가 힘이 났어. 한 달 후, 이지은 씨가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신혼여행은 잘 다녀왔나? 네, 정말 행복했어요. 그녀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요, 벌써 생겼어요. 뭐가? 아기요. 아버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 축하하네.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이 절 살려주지 않았으면. 아니야. 자네 생명력이 강한 거지. 이지은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제 아이 태어나면 대부 되어주세요. 내가? 영광이지만. 선생님은 제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제 아이에게도 축복을 주세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지, 기꺼이.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민서가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그렇게 느껴. 아버지가 미소 지었습니다. 30년 동안 잃어버렸던 걸 되찾았으니까. 뭘 되찾으셨어요? 의사로서의 자부심. 그리고 아버지가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가족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용기. 아버지, 준서야, 민서야. 너희들이 자랑스럽다. 저희가요? 그래. 아버지가 힘들 때 곁에 있어줘서. 어머니도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이제 행복만 하세요.
그럴 거요. 우리 모두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버지가 차를 세웠습니다. 왜요, 아버지? 잠깐 내려보자. 우리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한강공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강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준서야. 네, 아버지. 30년 전 내가 의사 면허를 반납하던 날이 생각나는구나. 그날도 이렇게 한강을 바라봤어. 그리고 생각했지. 내 인생은 끝났다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잔잔했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어. 새로운 시작이었지. 아버지, 인생은 참 묘해.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기회가 온다는 걸 배웠어. 아버지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준서야, 너도 힘들 때가 올 거야. 하지만 포기하지 마라. 네, 아버지. 30년이 걸려도 좋아. 50년이 걸려도 좋아. 끝까지 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저는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멋있어요. 고맙다, 아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강바람이 불어왔고 별들이 빛났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밤이었습니다. 6개월 후, 희망신경외과 센터는 아시아 최고의 신경외과 센터가 됐습니다. 아버지는 센터 소장으로서 젊은 의사들을 가르쳤습니다. 더 이상 직접 수술하지는 않았지만 가장 중요한 케이스에만 자문을 맡았습니다. 김한국 교수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최고의 신경외과 의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봄날, 이지은 씨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건강한 남자아이였습니다. 선생님, 이름 지어주세요. 내가? 네. 선생님이 지어주세요. 아버지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희망이. 이름을 희망이라고 지어라. 희망이요? 그래. 이 아이는 희망 속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거야. 이지은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희망아, 세상은 때로 가혹해. 하지만 포기하지 마. 끝까지 가면 반드시 빛이 보인단다. 아기가 아버지를 보며 웃었습니다. 마치 알아듣는 것처럼. 그리고 박철수의 이야기는 계속됐습니다. 73세에 다시 시작한 의사. 30년을 기다린 끝에 찾은 희망. 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인생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 박철수는 오늘도 희망신경외과 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을 살리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세상에 희망을 전하며 그의 전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철수 선생의 위대한 여정을 함께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따뜻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